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자, 오늘 69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 잘 치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게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든가 혹시라도 다음 회차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회차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최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차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회차와 관련해서 난이도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의 공부 방향과 정도도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들 마지막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먼저 과목별 난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목별 난이도 이전에 오늘 시험이 어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꽤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쉬운 문제는 끝간데 없이 쉽게 출제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몇몇 어려운 문제들의 난도가 확 올라갔고요. 특히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시간 지체를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의 경향이기도 한데요. 사실 나머지 파트들은 다 평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물론 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 약간의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쓰기 파트라든가 창안 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뀌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한테만 유리했으면 좋겠긴 하지만요. 그런데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의 독해력을 그렇죠. 더 높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시문의 길이라든가 제시문의 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도 그냥 단순일치 문제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적용하고 계산하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시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뭔가 아카데믹한 글 절반 그리고 되게 실용적인 글 절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아카데믹한 제시문의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의 파트를 조금 더 스피디하게 풀면서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하셨다 하더라도 읽기 파트에서 꽤 많은 시간 소요가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쓰기 파트 관련해서의 어떤 실력을 충분하게 더 쌓아 놓으셔야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쓰기 파트나 창안 파트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문제풀이가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공부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어 문화 파트 같은 경우 난도가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약간씩 계속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KBS 한국어 영역별 문제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그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 출제 비중 자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출제의 중요도가 달라진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공부를 유지하시면 되기는 할 텐데 각각의 파트별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듣기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듣기 파트 1번 같은 경우 모네의 해돋이 그림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 듣고 뭐 정답 고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개념과 그것을 산출하는 방식 관련해서도 우리 같이 충분하게 훈련한 만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스탠바이 미와 김종길의 고고와 같은 음악이나 또는 시와 같은 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뭐 이런 예술 장르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경우 이전에는 사실 노래 같은 경우에 그냥 노래 들려주고 그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작사 작곡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어떤 가수와 관련된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였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뭐 영화와도 연관시키는 내용으로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선후 관계 같은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제시되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작품이 주어지는 문제도 역시 이전에는 그냥 시를 들려주면서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주요 소재를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를 들려주면서 그 중에서 하나의 시어, 즉 높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지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서요. 일단 이 시가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기존에 우리가 이 5번 문제로 들었던 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도가 높았고 그리고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의 맥락을 통해서 보지 않고 듣는 선에서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거의 다 맞는 문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69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답률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가 세트로 제시되는 경우의 문제들은요. 일단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행복이 뭐냐, 당장 쓰고 사는 게 행복이냐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든가 가우디 건축 그리고 뭔가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동호회 간의 어떤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마 어렵게 느껴지셨을 만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말하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시험 같은 경우, 이 69회 시험의 경우에는 결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이렇게 뭔가 듣기 순서와 선택지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준비만 좀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듣기 말하기 또는 듣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문제, 즉 문제와 문제 사이에 중간에 휴지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막 뒤에 있는 어휘여법 문제 풀고 오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먼저 봐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유효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에 집중해버릇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어휘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다의어 한자어, 한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69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뭐 나머지 동음, 이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응 관계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정말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어휘 이게 우리 사실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도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구사되는 예문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낯선 어휘가 나와서 듣도 보도 못했던 어휘가 나와서 틀리는 경우라면 이거는 얼마든지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휘, 즉 본적 있는 어휘에서 출제된 문제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다 챙겨 놓으셨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추레하다, 초라하다, 추저분하다, 뭐 후줄근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의 정확한 맥락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뭐 궤양이라든가 인대 뭐 이런 것들의 정확한 의미 사실 근데 이거를 선택지에서 보게 되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죠. 대입해 봐도 헷갈리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굉장히 어휘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고유어 한자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왔고요. 감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태를 감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예문에 제대로 대입해 보기만 하면 감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어휘 파트 같은 경우도 너무 내가 아는 대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읽고 푸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순수 한자 문제는 보전과 관련해서 한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그리고 단어의 쓰임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 단어가 고유어냐 한자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고대하다, 주요하다와 주효하다가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었어야겠습니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 같은 경우 오르다라고 하는 우리말은 한자어로 바꿨을 때 맥락에 따라서 탑승하다, 격분하다, 상륙하다, 증가하다, 승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역시 적절한 예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의어 문제 뭐 나오던 대로 나왔고
그리고 속담 한자성어 한자 문제 여전히 출제되었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하는 건 이 속담의 난이도인 것이죠. 한자성어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이 단어를 다시 70회 모의고사, 70회 시험에서 모의고사가 아니라 시험에서 다시 만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공부 방향이나 정도를 가늠하는 용도로 살펴보셔야 되겠고 고유어와 한자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취가 자르다 또는 수수하다가 주고받다, 해태하다가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 수준에서 그쵸? 해태하다를 착각하다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순화어 관련해서도 그렇죠. 콜키지는 주류 반입비죠. 주류 구매비가 아닙니다. 내가 술을 가져가서 그렇죠. 내가 술을 가져간 데 대해서 내는 돈인 거잖아요. 따라서 콜키지 같은 표현 순화어로 바꿨을 때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지 나머지 블라인드라든가 체크리스트라든가 램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순화어로 바꿨을 때 어떤 식의 표현으로 대체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어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렇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서 메모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용언의 표기, 그렇죠. 용언이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기본형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쵸. 굉장히 이상하게 달라지는, 어색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몇몇 용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서툴었다가 아니라 서툴렀다로 변화하는 거 알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고요. 한자어 표기 맞춤법 같은 경우 그렇죠. 실제로 냉랭하다가 아니라 냉랭하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 띄어쓰기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기도 입이 아플 만큼 매번, 여러 번 다수의 문제에서 출제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역시 표기와 관련해서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 게 적절하겠는가. 문장부호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혔는데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문장부호 묻는 게 아니라 지난 회차에도 쉼표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역시 쉼표, 줄표, 가운데점 같은 기본적인 문장 부호의 쓰임새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깡총이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사돈, 부주돈, 오똑하다. 그쵸? 오똑이 아니라 오뚝이 맞다. 그래서 오똑은 틀린 표현이고요. 뚝이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것 우리 굉장히 특이하게 알아뒀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발음과 관련해서도 문제 출제되었었는데요. 넓다, 얇다, bab다, 짧다, 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겹받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앞자음을 발음하고 어떤 경우는 뒷자음을 발음하는데 이것이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게 아니어서 발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역시 여러분들이 그렇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출제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전형적인 예문들이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기본서에 더욱더 충실해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높임법과 관련해서는 그죠. 주체, 객체, 상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상 기초 중에 기초인데요. 요거 정확하게 몰라서 틀리셨을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는 주어고 객체는 주어가 아닌 거고 상대는 청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장의 중의성이라든가 번역투 표현, 방언과 관련해서 이 방언은 경상도 방언이냐 전라도 방언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었는데요. 이런 거 우리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우리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기본서 통해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만 잘 큰 그물로 건져가도 변별력 있는 등급은 충분히 확보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표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난 회차에 비해서 지난 회차에 발음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던 반면 이번 회차에서는 표기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다시 전형적인 예문들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쓰기 파트에서는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완성된 글이 먼저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완성된 글이 나오고 이러한 글을 쓰는데 어떤 계획을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보는 형태가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해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창안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우리에게 어떤 연상을 강요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림 하나 딱 주고 나서 여기에서 연상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그러한 폭력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충분하게 텍스트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정답 고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고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읽는 연습을 반복하신다면 쓰기 파트, 창안 파트 사실상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당 파트에서는 역시 시 한 편, 소설 한 편 이렇게 출제되었는데요.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 그리고 이동화의 폭력 연구와 관련해서 시, 소설이 출제되었습니다. 68회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역시 낯선 작품과 긴 제시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내용 자체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폭력 연구 같은 경우 전혀 어려움 없이 읽으셨을 법한 내용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읽고 문제 푸시면 됐을 거고 이 정도까지 푸시는데 순서대로 풀이하셨다면 이 정도까지 푸시는데 크게 에너지 소모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문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도 역사 연구의 방법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수준의 제시문이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방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의 어떤 본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버려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오히려 독해 공부 좀 어설프게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막 당황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제시문, 이런 난도의 제시문이 출제되었다. 또한 다수결과 만장일치도 결코 녹록하지 않았고요. 기브스의 자유에너지라든가 좌표와 관련해서 시간이 들어간 상대성 이론은 이제 완전히 고정 제시문으로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리가 매 회차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걸 잘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매 회차 계속해서 이 상대성 이론과 관련한 제시문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도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수월하게 대충 보고 적당히 보고 일부만 보고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다 그 무게감 자체가 꽤 무거운 것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그냥 대강대각 휘리릭 막 풀어 제끼는 방식으로 아마 문제를 처리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시문도 길어지고 제시문 자체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의 구체적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브스의 자유에너지라든가 이런 시간과 관련된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뭔가를 적용하는 문제, 계산하게 하는 문제가 또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막 무한대로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냥 막 패스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이런 제시문 아마 이런 문제들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일반 문서 읽기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안내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봤던 그래서 날짜 확인하고 뭐 연도 확인하고 뭐 이런 수준의 문제였는데 심심한 사과와 관련해서 숲길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더 비문학스러운 제시문들이 출제되어서 사실상 이게 쓰기도 그렇고 창안도 그렇고 요 일반 문서 읽기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정말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의 변별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문화에서는요. 주요 작가와 작품 역시 묻고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규원과 백지하다다 그리고 김유정이라고 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고전 작품, 현대 작품 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국문학사 우리 뒷부분에서 공부했던 것 조금만 적용하셨어도 될 만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외계어에 해당하는 중세 근대 국어와 관련해서 토월의 연극 광고 읽을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훈민정음 어제서문 정확하게 읽었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거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매 회차 나오다시피 하는 수준의 표현들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세 국어 기본기는 좀 연습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회피하지 마셔라. 오히려 작정하고 약간만 공부하시면 정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언어 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실 교재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뭐 이거는 상상이나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남북한의 어휘와 어법의 문법 차이를 내가 막 비교 연구하겠다. 이거 제 입장에서 감사하긴 하지만 권하지 않는 방식 되겠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수어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대신 점자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죠. 그리고 법률 문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 회차부터 법률 표현, 법률 문장 뭐 이런 식의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게 법률이라서 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 정확한 구절을 구사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방송 용어와 관련해서도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언어만의 특별한 어떤 표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정확성, 공정성, 시의성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어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던 데서 냈다. 뭐 지난 회차 같은 경우 9구단에서 6단, 7단, 4단에서 냈다면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3단, 8단, 9단에서 냈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와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가늠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전,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연필 굵게 깎아 가셔라. 제가 이거 매 회차 말씀드리는데요. 연필로 OMR 카드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너무 뾰족하게 깎아 가시면 칠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냥 사실 그 연필 인식 능력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굵게 깎아가시면 그냥 칼로 그 연필심을 모두 다 살리는 방식으로 깎아가시면 두세 번만 체크하셔도 얼마든지 인식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가시고요. 가느다란 샤프로 푸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익숙한 펜 가져가시는 것 권하겠습니다. 가는 샤프라든가 아니면 뭐 평소에 쓰던 펜 가져가셔서 문제지에다 푸는 건 상관없으니까 나에게 익숙한 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OMR 마킹용 굵은 연필 챙겨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시험장마다 그리고 감독관마다 약간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다 치워라 할 때까지 20분부터 40분까지의 어떤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그냥 끝까지 거의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집어넣으세요 이러는 감독관도 있는 반면에 이런 전자기기에 또 굉장한 그렇죠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이 전자기기를 일단 다 치워라 또는 앞에다가 제출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대신에 어떤 페이퍼는 들고 있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시험지를 배포하기 전까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정리 자료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처럼 읽기 파트가 너무나 무한정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읽기 파트를 먼저 푸셨다 이러면은 시간 제한하지 않고 먼저 푸셨다 이러면 나머지 파트들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 푸는 것을 그냥 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각자 또 스타일이 달라서 본인의 강약점에 따라서 뭘 먼저 풀고 뭘 나중에 풀고 정해서 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푸실 것 같으면 아예 이렇게 시간 딱딱딱 정해놓고 이 시간 내에서 기계적으로 확인하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가 약하니까 어디에 시간을 조금 더 쓰고 막 이런 식의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시험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그렇죠. 다음 회차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뭐 이런 뿌듯함과 어깨 뿜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시험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죠. 아직도 이 성적표가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뒤적뒤적 하면서 지금부터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 복습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건 정말 더럽게 안 외워지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읽기 훈련 같은 거 뭐 이제 완전히 제시문 가지고 문제풀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텍스트를 집중해서 읽는 연습 그게 어떤 텍스트라도 좋으니까요.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뭘 틀려서 너무 아쉽고 그것만 맞췄어도 좋았고 요거 마지막에 보고 들어갈 걸 이제 이런 후에는 안 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정말 이불킥을 뭐 3일 연속이라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그 무엇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뭐 재밌는 읽을 거리라도 하나 더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이 시험에 대한 기억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 라든가 아니면 어떤 류의 문제를 풀 때 내가 뭔가 심정적으로 되게 흔들리더라. 이런 플러스 기억, 여기 플러스 기억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남아있는 이 부분의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봤다는 경험 자체가 그 다음 시험에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뭔가 더 이기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고 나에게 유리한 기억을 선별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시험 보실 분들은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 번만에 시험 딱 끝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시간 운용, 여러분들의 공부 전략과 관련해서 해커스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음 시험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